극심한 외로움에 고통받고 있다면 일종의 추상적인 수치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추상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당신이 자신에게서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일일이 나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원치 않는 궁극적인 이유, 실존적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도저히 알아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 무언가를 원하지 않을 때는 밀어낸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밀어낼 때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날 원하지 않는구나 짐작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기 개념이 뭉개져 버릴 것만 같은 순간이다. 하지만 최악은 이를 자기 개념의 기초로 삼는 것이다.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원치 않는 이유를 찾아내 고치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진짜 고통은 내게 분명히 무언가 문제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날 원할 만큼 충분히 바뀔 수가 없다는 데 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 이대로라면 평생 혼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랑받을 수 없는 이유, 그 어떤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종종 너 자신을 사랑해야 해 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말이 당신의 귀에는 너한텐 딱히 사랑스러운 구석이 없어서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으니까 너라도 너 자신을 사랑해야 해 라는 말로 들리기 때문에 10배는 더 고통스럽다. 밤이면 혼자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리고 앉는다. 잠을 청하고 싶지도 않다. 우리는 타인과 연결되길 원한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 따윈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말은 쓰레기통에나 던져버려라. 그리고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 인생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으려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잔인한 시험 따위는 없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깨쳐야만 비참한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다. 외로움을 지탱하는 기둥인 수치심이 주는 진짜 고통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다. 자기 자신한테서 잘못된 점을 찾아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에 맞춘다 해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단점을 찾아서 고치려는 노력이 절망적으로 변해갈 무렵 자기 평가를 담당하는 내면적 인격이 점차 자기 학대자로 변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기라는 개념은 한 육체에 깃든 수많은 인격이다. 인생에서 겪는 수많은 고통이 바로 이 내면적 인격 사이의 관계 혹은 관계의 결핍 때문에 발생한다. 내면적 인격 사이의 양극화가 심할수록 내면 세계는 더욱 고통스러워진다. 양극화가 심할수록 내면적 인격들 사이의 불화가 커지고 서로를 더 강하게 부인하게 된다. 모든 사람 안에는 정해진 기준을 따르도록 통제하는 내면적 인격이 하나씩 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주어진 체제 안에서 길러진다. 부모님, 선생님, 권위자에게서 우리는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배운다. 우리가 사회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 성공할 수 있도록 가르치려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된 점을 찾아내 고쳐주려고 애쓴다. 심지어 공교육도 같은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학교에서는 수학 성적이 부진한 아이가 있으면 1:1 교육이나 방과 후 학습으로 수학 실력을 향상하는 일에 집중한다. 이런 유형의 집중적 문제 해결 방식은 서로를 고치는 일에 주력하는 사회를 낳는다. 누군가를 고쳐주고 싶어하는 마음도 일종의 사랑이다. 사회에서 규정한 선과 옳음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받을 사회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군가 당신을 고치려 든다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보다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봐 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느낌이다. 가정이나 사회에서 타인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때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밀어내고 있다고 느낀다. 이런 느낌이 들면 괴로운 동시에 너무나도 두렵다. 불안정이란 내 생존권을 쥔 사람들이 나를 밀어내거나 처벌하는 것이다.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자신을 맞춰 나가면서 적응한다. 즉, 타인을 내면화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내면에 자신을 감시하는 경찰관을 두고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를 회피하고자 한다. 우리가 맞춰 살려고 노력하는 평가 기준은 우리가 성장한 특정 사회 집단의 평가 기준을 내면화한 것이다. 뛰어난 성과를 요구하는 사회에서 자랐다면 이러한 기대와 평가 기준을 내면화한 자아의 일부가 높은 잣대를 들이대며 하는 일마다 스스로 형편없다는 평가를 내릴 것이다. 반면에 겸손함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태어났다면 이러한 기대와 평가를 내면화하는 자아의 일부가 자신을 낮추는 일에 집중하고 자신이 조금이라도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면 스스로를 비난할 것이다. 자기 비난과 같은 일정한 패턴에 에너지를 쏟다 보면 그 패턴이 우리 성격 스펙트럼에서 하나의 조각으로 자리 잡는다. 이 조각은 우리 안에서 독립적으로 가능하는 내면적 자기 또는 내면적 인격이 된다. 지역이나 사회에 상관없이 사회화 과정을 거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면에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내면적 자기를 품고 살아간다. 이 내면적 자기는 부정적 평론가처럼 행동하며 우리 자신과 우리 인생을 쉴 새 없이 비난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내면적 자기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 수는 없다. 아무리 자신을 변화시켜 내면적 자기에게 복종하려고 노력해도 절대 그 비난을 잠재울 수 없다. 반대로 이 내면적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진다. 이 내면적 목소리는 내면에서 자기 자신에게 창피를 줌으로써 타인에게 창피를 당하는 일을 사전에 막아주려고 노력한다. 본질적으로 내면적 자기는 누구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비난함으로써 타인이 비난할 기회를 미리 차단한다. 이 내면적 목소리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필사적으로 다그친다. 이 목소리에 따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수치심이 삶을 지배한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설정되고 굳어간다. 가장 슬픈 것은 이 내면적 자기 비난 목소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 적응 활동의 부산물이라는 사실을 다들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우리는 이 내면적 자기 비난 목소리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말해주는 내면적 독백을 경험한다. 이 독백이 바로 내면적 목소리이다. 서로에게 창피를 주는 일이 당연한 환경에서 자랐다면 이 내면적 목소리는 폭력적으로 변한다. 그러면 내면에 존재하는 감정적 학대자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셈이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내면적 자기로 착각해온 이 내면적 목소리에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누군가 당신을 끔찍한 사람이라 결론짓고 싫어하기로 작정했다면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 사람은 당신이 달리기를 하면 수영을 하지 않으므로 실패자라고 비난할 것이다. 수영을 하면 달리기를 하지 않으므로 실패자라고 비난할 것이다. 이 내면적 자기 비난 목소리가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면적 비방꾼이 된다. 당신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가 된다. 모든 것이 비난의 화살이 되어 당신에게 돌아온다. 비방꾼이 되어버린 이 내면적 목소리는 당신이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한심한 동반 의존증 환자라며 비난할 것이다. 당신이 독립적으로 행동하면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으며 넌 그 누구와도 관계를 맺을 능력이 없다며 비난할 것이다. 당신이 화를 내면 정신적 문제가 있다며 비난할 것이다.
당신이 마음먹기에 따라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즈음에 암에 걸렸다면 제 생각 하나 통제를 못해서 암에 걸린 실패자라며 비난할 것이다. 당신이 어떤 일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성공할 수 없는 5만 가지 이유를 들어 결국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포기하게끔 만들 것이다. 이 내면적 목소리는 당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를 줄줄이 읊으며 고치라고 다그치지만 오히려 당신은 수많은 결점을 고칠 능력이 없다는 생각에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고 말 것이다. 이 내면적 목소리는 당신이 학습한 모든 것을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한다. 이 내면적 자기 비방꾼은 사랑이 지나쳐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와 비슷하다. 자녀가 실패하고 상처받고 창피를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사회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완벽한 인연을 만나고 번듯한 직장을 다니며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키우는 일에 필사적인 부모와 비슷하다. 그러나 이런 부모 밑에서 정작 자녀는 숨이 막힐 정도로 괴롭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당신은 끊임없이 수치심에 휩싸이게 하는 이 내면적 자기 비난 목소리가 사실은 당신에게서 최선을 끌어내기를 원한다는 점이다. 이 분열된 내면적 자기 동기를 알아야만 나머지 자아와 통합을 이룰 수 있다. 과거에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들었든지 간에 이 분열된 내면적 자기는 실제로는 당신의 적대자가 아니다. 언뜻 적대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옹호자이다.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당신에게 유리하도록 반전시킬 방법이 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내면적 자기에게 주파수를 맞추고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그리고 그 목소리 이면에 감추어진 연약함에 주목하라. 이 과정은 연기를 보고 불길을 찾는 과정과 비슷하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러 나가서 당신이 어떤 말을 했는데 같은 식탁에 앉아있던 친구 한 명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고 당신이 이를 부정적으로 해석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자 내면적 목소리가 이렇게 꾸짖었다고 하자. 넌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멍청하니? 그러게 왜 그런 말을 했어? 네가 분위기 망치는 바람에 다들 이 순간에도 너를 욕하고 있는지도 몰라. 이 내면적 목소리는 연기일 뿐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연약함이라는 불꽃이 숨겨져 있다. 연약함은 옳은 일을 하고 옳은 말을 하기에는 나 자신이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져. 그리고 행여나 틀린 말을 했다가 사람들이 날 거부할까봐 두려워라고 속삭인다. 이 속삭임이 들려오면 이제 몸에서 느껴지는 고통,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생각과 내면의 목소리를 포착하라. 마치 연기를 감지하는 화재 경보기처럼. 당신의 내면에서 자기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때마다 어딘가 불이 났다는 경고로 받아들이면 된다. 마음속 깊은 곳에 위협과 고통이 감지됐으니 빨리 수습해야 한다고 경고음이 울린 것이니까. 내면적 자기 평가자를 자아의 일부로 바라보자. 거부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즉각 바꿔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자아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경청하자. 그러면 그것이 고통스러운 감정 이면에 숨어 우리를 해치려는 의도가 없다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저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도와주어야 한다. 직접 불길을 진압해야 한다. 여기서 불길은 쏟아지는 비난, 이면에 감춰진 연약함이다. 이렇게 상황을 직시하면 내면적 자기 비판자가 나머지 내면적 인격들을 그토록 비난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서서히 이해되기 시작한다. 내면적 자기 비판자에게 수치심은 가장 피하고 싶은 감정이다. 그래서 그 내면적 자기 비판자는 우리 내면에 있는 연약한 자아를 들키지 않으려 애쓴다. 일종의 가림막처럼 연약함을 덮으려 한다. 내면적 비판자의 실체를 이해하면 두려움과 수치심에 사로잡힌 연약한 자아를 아이 돌보듯이 섬세하게 돌볼 수 있고 결국 내면적 통합을 이룰 수 있다. 우리는 보통 가르게에 속아서 내면적 비판자는 학대자이며 자기 자신의 적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는
그 밑에 숨겨진 실제로 사랑과 지원이 필요한 연약한 자아의 측면을 절대 볼 수 없다. 내면적 자기 비판자의 횡포 아래 숨겨진 취약함을 돌보기 시작해야 비로소 그 횡포는 끝이 난다. 수치심을 이해하려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수치심을 극복하려면 수치심을 더 끌어내야만 한다는 점이다. 수치심이 들 때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방어적으로 변한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깨진 유리 조각이나 살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하다. 때때로 타인에게 공격적인 비난을 쏟아내기도 한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불안감과 결점에서 주의를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틀렸다고 하면 자신이 옳다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수치심이 들 때면 우리는 타인을 향한 경멸에 사로잡히곤 한다. 수치심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은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르시시즘에 빠지곤 한다. 수치심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더 큰 수치심이 밀려든다. 그러나 나르시시즘과 자기애를 혼돈해서는 안 된다. 자기애를 제외한 나머지가 나르시시즘이기 때문이다.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은 내면적으로 굶주려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익, 필요, 욕구를 충족하는 일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인정, 우월성, 칭찬, 의미를 찾으려 한다. 그러나 관심을 갈망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데서 오는 공허함을 메우려는 시도일 뿐이다. 오늘날 나르시시즘은 자기 파괴적인 자부심의 한 형태로 자만심 또는 자화자찬으로 만족감을 끌어내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틀렸다. 나르시시즘의 기원이 된 고대 그리스 신화 속 나르키소스는 선천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인물이었다. 수면 위에 비친 자기 모습을 사랑하고 만족을 느끼는 것은 아주 건강한 감정이다. 자기 비판이나 지나친 자기 희생보다 훨씬 건강하다. 그러나 지난 수천 년 동안 조직화한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 문화권에서는 자기애를 허영심이나 자만심으로 여기고 죄악시해왔다. 그래서 슬프게도 나르키소스는 허영심과 자만심뿐만 아니라 자기애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어버렸다. 그 결과 우리는 자기애를 이기심과 혼동한다. 그러나 자기애와 이기심은 천지 차이다. 나르시시즘을 이해하려면 먼저 마음속에서 자기애를 이기심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나르시시즘이 자기애의 극단적인 형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나르시시즘은 자기애와는 전혀 무관하다. 나르시시즘은 정신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자원, 즉 사랑 같은 자원이 극단적으로 결핍한 상태를 뜻한다.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인생에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기애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관심 또는 애정이다. 반면에 이기심은 타인에게 미칠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자기 자신의 복지, 이익, 이해관계만 중요시하는 것이다. 이기심은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다. 인생에서 결핍에만 집중할 때 이기심이 생겨난다. 여기서 잠시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가장 흔한 경우를 살펴보자. 나르시시스트는 엮이는 가정에서 탄생한다. 주로 유년기에 부모가 바라는 성격이나 행동 기준이 환상에 가까울 만큼 너무 높아서 부응하지 못할 때 나르시시스트가 탄생한다. 아이는 부모를 만족시킬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
그 결과 제멋대로이고 다루기 어려운 아이 취급을 받으며 문제아로 전락한다. 부모는 아이를 자기 기준에 맞추려고만 하다 보니 은밀하게 또는 공공연하게 아이에게 벌을 준다. 이런 주 양육자 밑에서 아이는 이기적이고 감사할 줄 모른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음속에서 깊은 분노를 키울 가능성 또한 높다. 부모는 잠재의식 속에서 아이를 위협으로 여긴다. 엮이는 가정의 부산물로서 나르시시스트가 탄생하는 경우는 아주 흔하다. 이 유형의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동반 의존증을 보인다. 이들은 유년기에 부모가 바라는 환상에 가까운 성격이나 행동 기준에 부응하는 데 성공했다. 부모를 만족시킬 방법을 찾아냈다. 그러나 아이는 부모를 만족시키는 대신 자신을 포기해야 했다. 그래야만 가정에서 필요한 욕구를 충족받고 정서적인 안정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아이는 금지옥엽으로 대우를 받는다. 이 아이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기란 불가능하며 자기 자신의 욕구를 충족받으려면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학습한다. 이 아이의 삶에서 모든 것이 거래가 된다. 착한 행동 이면에는 보상에 대한 기대 심리가 깔려 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겉으로는 이타적이고 자기희생적으로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을 쫓아 행동한다.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와 주 양육자, 주 애착 인물 사이에는 감정적으로, 심지어 신체적으로도 서로 적대적인 환경이 조성된다. 그 결과 주 양육자와 건강한 애착 관계를 맺는 데 실패한 아이는 이기적이고 적대적인 세계관을 발전시킨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기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일 때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형에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어른이 되면 세상도 자기 부모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세상에는 따뜻함, 인정, 사랑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근다. 세상은 위험하고 비양심적인 곳이며 모든 사람이 이기적이라고 믿는다. 사랑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잃는다.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느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추켜 세우는 일에 매달린다. 유년기에 축적된 수치심, 불신, 분노, 애정 결핍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폭발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 사랑받을 자격을 박탈당한 채 자란 아이는 타인에게 사랑을 받을 수도 자신의 욕구를 충족받을 수도 없다. 따라서 타인을 교묘하게 조종해 필요한 것을 얻어낼 수밖에 없다. 지나치게 명예를 쫓는 사람 중에는 이 같은 가정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이 많다. 이들에게 인생은 자기 가치를 끊임없이 인정받고자 하는 여정이다. 그토록 많은 할리우드 스타가 연인이나 배우자와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도 성장 과정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나르시시즘은 질병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적응의 결과다. 사랑받지 못했던 외부 조건에 맞춰 적응하다 보니 어느새 마음속에는 끝모를 외로움이 들어찬다. 나르시시즘은 악한 상태가 아니다. 수치심의 털을 잡은 외로움으로 가득 찬 상태다. 발달 트라우마는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을 지연시키거나 파괴한다. 묘목이 물과 햇빛을 공급받으면 커다란 나무로 자라듯이 인간도 자연스럽게 성장하려면 특정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 나무는 묘목 안에 있는 잠재성의 발현이다. 나무의 욕구가 충족되면 이 잠재성 또한 충족된다. 우리 인간도 욕구가 충족되는 이상적인 조건에서만 잠재성이 발현된다. 발달 트라우마는 시간 속에 우리를 거둔다. 발달 트라우마는 시간 속에 우리를 가둔다.
그래서 신체는 성장하더라도 정서적이나 정서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한다. 우리는 흔히 유년기의 핵심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도 어른이 될 수 있고, 어른이 되면 그러한 욕구도 사라진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 가정은 나무가 물과 햇빛 없이도 성장할 수 있다는 가정만큼이나 틀렸다. 유년기에 충족되지 않은 욕구는 어른이 된 이후에라도 충족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아직 발달 트라우마를 진지하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치료할 준비 또한 되어 있지 않다. 발달 트라우마를 치료하려면 이미 성인이 된 이후라도 영유아기에 결핍된 기본 욕구가 있다면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다음 세대에는 이 발달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영역이 엄청나게 발전하리라고 확신한다. 유년기의 핵심 욕구를 충족받지 못한 채 성인이 된 이들을 위한 시설이 생겨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사회적 화두가 될 것이다. 영유아기의 필수적인 경험을 건너뛰고 성인이 된 이들에게 이 경험을 재구성해줄 방법은 무엇인가? 영유아기의 결핍된 욕구를 지금이라도 충족해 주어서 자연스러운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도울 방법은 무엇인가? 영유아 전문 부모 및 가족 상담 치료사들은 영유아가 특히 힘든 시기라고 입을 모은다. 영유아기는 자율성, 즉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감각이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때 발달 트라우마가 생기면 자기 감각은 자연스럽게 성장하지 못한다. 그러면 신체는 성인이 되더라도 자기 개념은 성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자기 자신과 타인들도 이루어진 이 세상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능력 또한 성장하지 못한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주위에는 겉은 성인이지만 속은 아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다.